닥터빌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 안심 집짓기 플랫폼 닥터빌드입니다. 정부에서 최근 획기적인 주택 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재개발 후보지와 공공주택 복합 사업 후보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서로 비슷한 용어를 쓰고 있어서 혼돈이 오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도 드릴 것이지만 과연 이러한 주택 공급 정책으로 서울의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재개발, 재건축 구역을 해제하고 도시 재생 정책에 역점을 두었던 정부가 이제 집값 잡는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의 주택 공급량은 충분하다고 말해왔던 당국이 이제는 주택 공급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정책으로 서울의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선호 지역은 계속 오를 것이고 상대적 비선호 지역은 가격이 정체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서민들이 거주하는 비선호 지역은 인구 변화와 산업 구조의 개편 등으로 화폐 가치에 비해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입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신규 주택의 물량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공공재개발 물량이 나온다고 하여도 2만 가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합원 물량을 제외하면 그 절반도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물량도 몇 년 뒤에나 공급됩니다. 일부에서는 올 6월 이후 부과될 재산세 폭탄이 터지게 되면 이를 감당하지 못한 세대들에 의한 매도 물량이 대거 나오고 집값도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물량이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양도세 중과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요건의 강화, 주택 공급의 부족으로 인한 인기 지역의 지속적인 상승세 예측 등으로 물량이 그리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매도하여 양도세를 부담하기보다는 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더욱더 올릴 것이고 한두 해 참고 넘어가면 정권이 바뀌어 세 부담이 완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심리도 있지 않을까요? 즉, 매도 물량의 절대 부족으로 집값을 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의 거래세의 강화로 일반인들은 똘똘한 한 채 보유 쪽으로 선택하였기 때문에 그 똘똘한 한 채만큼은 집값의 강세가 예상됩니다. 현재 체감상 2배 이상 오른 집값에 우리나라의 무주택자들은 집 사기를 포기하고 집단 우울증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주택자가 될 자녀를 둔 부모들도 낙담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일반인들은 절망 속에서 정부가 발표하는 공공재개발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새로이 구옥을 취득하는 사람들에게는 아파트 입주권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몇 년 더 기다린 뒤 공공재개발 물량의 임대아파트에 청약하거나 일반 분양분에 대한 청약을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공공재개발 사업장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자니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서 조합이 반대할 것이고 사업을 진행하고자 분양가 상한제를 배제하면 일반 분양분의 분양가는 엄청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공재개발과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양자의 차이는 무엇인지, 이를 통한 주택 공급 정책으로 집값을 잡을 수는 있을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달 29일과 31일 이틀 간격으로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와 1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지난 1월 8곳을 선정한 데 이어 2차로 전농 9구역, 성북 1구역, 장이 8구역, 상계 3구역 등 16곳을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는 1차로 은평구, 도봉구, 영등포구 등에 있는 지역 21곳을 선정했습니다. 이틀 간격으로 발표된 두 개의 사업의 내용은 상당히 흡사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두 개 사업의 가장 큰 공통점은 잘 알려있듯이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공공주도 개발 사업의 핵심 사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은 지난해 5, 6 대책을 통해 윤곽이 드러난 사업이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변창흠표 대책이라 불리는 지난 2사 공급 대책 내용 중 하나입니다. 두 사업 모두 민간 소유 토지에서 공공이 참여하거나 직접 시행을 맡아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토지주와 주민들의 참여 여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민간 재개발에 비해 빠른 사업 진행과 각종 인센티브를 내걸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비슷한 사업이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일단 두 사업 모두 주택 공급 활성화지구로 추진하지만 적용 법규가 다릅니다. 공공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를 두고 주택 공급 활성화지구로 추진하고,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의 시행 근거를 두고 주택 공급 활성화지구로 추진합니다. 사업 시행자도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은 공공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공공과 조합이 공동으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 단독으로만 가능합니다. 공공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대신 공공재개발보다 기부 체납 비율이 토지 면적 15% 이내로 낮고 확정 수익률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업 추진 방식도 다릅니다. 공공재개발은 사업기간 동안 토지주가 소유권을 보유하는 방식, 즉 관리처분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반면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기관이 토지주로부터 땅을 넘겨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주택 등으로 정산하는 방식, 즉 토지 납입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정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해서는 투기 수요 유입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3월 30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과열 조짐이 있으면 그때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공공재개발은 성공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번에 후보지로 18곳만 지정한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주택 공급에 대한 의지가 강하게 있는 건지 의구심이 듭니다. 연일 기사에 나오듯이 한남 1구역을 비롯한 탈락한 지역 주민들에 의한 반발이 큰 상황입니다. 이번에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확정된 장이 8구역 등의 지역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이 무르익었다가 전임 시장 주도로 느닷없이 해제된 지역이거나 전농 9구역 등의 지역처럼 시유지가 많아서 주민 열망은 높았으나 서울시의 비협조로 인해 토지 면적에 대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지체되었던 지역들이 대부분입니다. 주민들의 의지가 강하고 주거 여건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5년 내 개발이라는 정부 목표보다 더 빠른 시기에 개발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규 물량은 적기 때문에 신규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변창흠표 대책이라고 부르는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상당한 수의 구역이 쉽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당 사업을 추진하려면 소유권을 공공에 넘겨야 하는데 이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또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뭘 믿고 소유권을 넘기겠느냐는 소유주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정족수가 문제입니다. 3분의 2 이상의 주민 동의, 절반 이상의 토지 면적 동의율이 필요합니다. 과연 이 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까요? 그동안 건축 제한이 없어서 신축이 많이 생겼고 주택이나 상가 임대 사업을 하는 분들, 터를 잡고 사업의 기반을 잡으신 분들이 아파트 한 채 준다고 동의를 할 리가 만무합니다. 이렇게 반대하는 분들에 대한 대책으로 프리미엄을 주고 매수하고자 하는 투자 수요자들이 유입되어야 되는데 이들에게는 입주권을 주지 않겠다고 하니 반대자들을 밀어낼 수단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반대자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상대할 전문 인력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앞서 언급한 공공재개발 구역은 이미 재개발을 찬성하는 분들에 의한 손바뀜이 일어난 구역이기 때문에 재개발 정족수 요건을 채우기가 용이합니다. 반면에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경우 동의율을 채우기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결과 현 정책을 유지하는 한 서울시에서 신규 주택 공급이 앞으로도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즉, 공급 측면에서 볼 때 거래세, 중과세 등으로 기존 물량도 나오지 않고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주택 신축 판매 사업 자체가 개점 휴업이라서 민간에 의한 신규 주택 공급도 없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억제책으로 신규 주택을 공급할 부지도 사라졌습니다. 공공재개발 물량이 일부 나오겠지만 몇 년을 기다려야 되고 물량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수요 측면에서 볼 때 인구는 감소하지만 세대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모, 형제, 자녀들이 함께 모여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자녀들 각자가 독립세대를 이루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들은 도시에서 태어나 아파트에 익숙한 세대입니다. 즉, 수요는 있으나 공급이 부재인 상황입니다. 아파트는 전임 국토부 장관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빵처럼 급하게 만들어 공급할 수 있는 재화가 아닙니다. 상식적인 대책으로 양도세율을 파격적으로 낮추어 매도 물량을 늘려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실패하였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여 사업 시행자들로 하여금 주택 공급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도 정부 관여를 최소화하고 민간 사업을 육성하여 공급 물량을 늘려야 합니다. 즉,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육성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동의율 요건을 좀 더 완화하여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요건을 완화하고 20세대 미만의 사업장에서 진행하는 자율주택 정비 사업에서도 수용 재결 절차를 인정해야 합니다. 일반 분양분이 30세대가 넘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장에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공공이 지원하는 건축비 대여 규모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간섭은 자제해야 합니다. 가령 정부기관 등에서 소규모 주택사업 예정구역의 건축 규모와 사업성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 검토에 오류도 많고 추가 부담금의 액수도 과도하게 많습니다. 기관이 쓸데없이 간섭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결과 주민들의 재건축 의지를 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치에 따라 불필요한 1조 사선 제한 등으로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구역도 많습니다. 작은 정부의 지향만이 부동산을 안정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각종의 규제가 홍수와 같이 쏟아지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부 정책을 바르게 이해하여 올바른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까지 끊임없이 연구하는 닥터 빌드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